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인공지능대학원 그리고 전기전자공학과에서 재직 중인 유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웨비나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로보틱스에 걸맞는 주제인 로봇 인지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드릴 텐데, 단순한 이제 로봇 인지를 넘어서 로봇의 다양한 액티비티, 그리고 이제 어떤 로봇의 로코모션이라 하면 움직임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인지를 어떻게 로봇이 이제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로봇 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양력은 이렇고요. 네, 발표 순서는 이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로봇의 고차원적인 인지, 어떤 태스크를 위한 인지, 그 다음에 나아가서 뒤에 나오겠지만 로코모션을 위한 인지를 위해서 이제 기존의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인지 중 하나인 슬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슬램과 딥러닝 기반의 인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로봇은 이제 그 실제 센서 등을 활용해서 실제 환경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3차원의 데이터, 3차원 인지를 이제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RGBD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도 라이다, 뎁스 이미지 등등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3차원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기존의 이제 센서 기반의 인지라 하면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 그러니까 이제 신호 처리만을 이용해서 단순히 이제 센싱한 데이터, 3차원 포인트 데이터들을 정합하는 일만으로는 고차원적인 인지를 겪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초반, 2010년도 기점으로 해서 컴퓨터 비전 분야가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고차원적인 인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로보틱스에서 반드시 필요한 어, 그 어떤 요소인 신실시간의 인지 또한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지를 어떻게든 활용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응용을 하려고 한 것도 사실은 채 10년, 20년이 안 됩니다. 어쨌든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 옆에서 혹은 사람이 활동하는 환경, 혹은 더 나아가서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람과 이제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매개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은 이러한 이제 인간 위주의 고차원적 인지를 더더욱더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슬램을 그 로보틱스의 인지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슬램 기술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오메트릭 기반의 슬램, 전통적인 슬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인간 레벨의 이제 어떠한 고차원적인 인지를 결합한 어떤 시멘틱 슬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오메트릭 기반의 슬램은 보시는 것처럼 사실 어, 처음의 목적은 로보틱스의 어떤 이제 주변 환경 인지라기보다는 로봇의 이제 모바일 로봇의 이동한 위치, 로컬리제이션, 그리고 주변 환경의 매핑, 단순한 매핑이죠. 네. 그 3차원 형태의 어떤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점군 형태로 이제 표현하는 그 정도에 머물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것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목적이 로봇의 로컬라이제이션에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의 지오메트릭 슬램을 이제 장착한 로봇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도 환경 같은 스트럭처드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서는 위치 추정을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다. 그 목적에 걸맞게 슬램 기술을 잘 활용하여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지도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어,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로봇의 위치 자체는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주변을 인지한 환경,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되는 환경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렇게까지 이제 단계가 넘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의 위치 추정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제 3차원 환경 표현까지도 점차적으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하학적인 슬램을 수행하였을 때 데이터 표현, 그러니까 이제 센서의 종류라든지 로봇의 플랫폼 등등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러한 이종적인 이제 다른 차이, 그런 것 때문에 로봇이 3차원 환경을 인식해서 얻게 되는 이런 3D 표현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활용해서 로봇이 어떻게 고차원 인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로봇이 왜 이러한 고차원 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지 예시 비디오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예시 비디오는 제가 중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태스크들을 하는지. 이 예시 비디오는 현재 테슬라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공개한 이제 어떤 기술 개발, 동영상이 끝나버렸네. 네, 기술 개발인데, 기술 개발의 이제 현황인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술 개발의 현황인데, 보시면은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하학적인 슬램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지도 리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모션을 따라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동작 수행하는 것을 이제 학습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어떤 로봇 태스크들을 보면은 실제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인지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디오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비디오는 또 이제 페이스북, 현재 메타죠. 메타 AI에서 최근에 수행하고 있는 어떤 이제 그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중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로봇은 아까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다르게 이제 레그드 로봇이죠. 레그드 로봇이 어떤 머니퓰레이터를 장착하고 인도어 실내에서 어떤 특정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잠시만요. 비디오가 자꾸 끊기는데, 네. 특정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봇이 지금 달고 있는 센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RGBD, 여기서 잠시 정지를 해볼까요? RGBD 센서를 활용해서 어떤 환경을 디텍션 하면은 슬램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작업이 마스크 RCNN이라는 어떤 멀티 오브젝트 디텍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많이 개발된 기술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물체를 관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체에 대해서 어떤 위치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어떤 특정 작업을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비디오, 아까의 그 요약한 비디오인데요.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로봇이 내비게이션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관련은 아까의 앞선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슬램은 이제 지오메트릭 슬램 기반해서 로봇의 위치 추정, 그리고 3차원 환경 인지, 여기에서 국한되어 있다면 이제는 좀 더 발전해서 시멘틱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이해를 포함하는 어떤 이제 로봇의 환경 인지, 그리고 위치 추정은 뭐 덤이고요. 위치 추정도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고, 좀 더 고차원적인 슬램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로봇이 고차원적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유일한 어떤 인지가
그런 고차원적인 인지, 슬램에다가 이제 고차원적인 시멘틱 언더스탠딩을 합친 그런 고차원적인 인지를 통해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업들이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고차원적인 인지를 수행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요. 좀 더 복잡한 태스크를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서 수행하는 그것을 넘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사람과의 소통,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걸 뛰어넘는 휴먼 로봇 인터랙션을 통해서 좀 더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비디오에서처럼 어떤 로봇이 스스로 이제 환경을 인지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인지를 통해서 좀 더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로보틱스 입장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최근에 챗 GPT가 나온 것처럼 챗 GPT 여러분들 사용하셨을 때 내가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물음, 질문 혹은 뭐 이제 그 대화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였을 때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인지한 후에 좀 더 복잡한 단계의 어떤 리스폰스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죠. 그것을 저희는 키보드와 모니터만으로 이제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그대로 플랫폼만 로봇으로 된 상태에서 AI가 실제 물리적인 환경에서 그 인터랙션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향하는 점이 바로 그러한 인터랙션, 고차원적인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이제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 혹은 이미지 등등을 사용해서 로봇과 소통을 하려고 하겠죠.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이 레벨의 이제 좀 임플리시트한 어떤 이제 지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차원적인 인지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로봇은 더 이상 3차원 인지, 그냥 단순 3차원 인지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차원 인지에다가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사람과의 인터랙션, 사람의 언어 혹은 어떤 의중을 알아들은 다음에 그것을 인지한 환경에다가 그대로 프로젝션,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인지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최신에 나온 논문인데 최신에 그 회사에서 AI 회사 뭐 테슬라라든지 뭐 메타 AI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방향이나 최신의 연구들이 모두 이제 기존 슬램에다가 더해가지고 좀 더 고차원적인 인지를 결국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휴먼 로봇 인터랙션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뭐 이제 고차원적인 인지, 고차원 레벨의 시멘틱 슬램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인지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집중을 해야 하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 얼마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 길어야 2012년도, 15년도부터 이제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하게 된 이제 사항인데요. 2004년 밑에 있는 논문은 2004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거의 컴퓨터 비전 딥러닝 기법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이제 로보틱스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많이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 풀어야 하는 문제가 많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멘틱 슬램, 고차원적인 슬램에 대해서 고려를 하였을 때는 연구자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평면에 대해서 해보자. 왜냐하면 인도어에서는 평면이 많이 존재하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했던 적도 있고요. 혹은 클래스 레벨로 물체 단위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물체 단위로 접근하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인지 기반의 슬램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슬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슬램을 수행할 때 사실은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서 봤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로봇이 방 안을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뭐 머니플레이터로 어떤 인형을 짚고 굉장히 쉽게 동작을 수행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테슬라 예시도 보여드렸듯이 어떤 물체를 짚고 어디로 옮기고 굉장히 일련의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구나 생각하시겠지만 동영상을 잘 보시면은 짚는 물체가 인형이거나 혹은 이제 큐브 형태
정육면체 형태의 굉장히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물체 단위로 환경을 고차원적으로 인지한다고 하였을 때 물체가 가지고 3차원에 존재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난점이 보시는 것처럼 관점에 따라서 모양이 달리 보인다는 것이죠. 예시 그림에서 보듯이 자동차도 어디서 옆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굉장히 모양이 다르고, 의자 또한 단순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의자라 할지라도 관점에 따라서 보이는 모양이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사실 실시간으로 환경을 인지해야 하는 로봇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한계가 되겠죠. 왜냐하면 로봇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한 번 관측할 때 이미지 한 장, 혹은 2.5D라고도 부르는데 2.5D 이미지 한 장을 이제 관측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난점 때문에 사실은 이 연구들은 2020년도에 수행되었던 논문인데, 지금까지도 사실 이제 물체에 대한 디자인을 물체의 3차원 모양을 모두 인지하는 것이 힘들다. 3D 큐브 형태로 인지하자, 바운딩 박스라고 부릅니다. 인지하자라든지, 혹은 복도나 인도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평면으로 좀 인지를 해서 어떤 3차원 3D 스트럭처, 3차원 구조체를 좀 인지를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연구들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율주행하는 환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3D 포인트 클라우드, 3D 라이다를 장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환경을 인지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이러한 점은 계속해서 이제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다를 사용한 드라이빙 인바이러먼트에서의 3D 오브젝트 디텍션, 그것을 활용한 이제 고차원의 슬램,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슬램이 이것도 2022년도에 이제 최근에서야 수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어려운 점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그냥 AI 기법과는 달리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다른 점이 로봇이 실시간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로봇은 모빌리티가 있다. 돌아다니면서 관측한다. 네, 이 점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발전이 굉장히 이제 더디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다른 이제 난점은,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법의 어떤 컴퓨터 비전 인지, 고차원적 인지가 사실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이게 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학습을 잘 해도 실패하는 순간이 오겠죠. 물론 확률이 낮다고 해도 뭔가 잘못된 인지가 들어오게 되고, 또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순간에서는 자동차로 잘 인지를 하다가도 조금만 환경이 바뀌게 되면 자동차로 인지를 못한다든지, 이런 그 난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난점은 사실은 단순히 컴퓨터 비전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한다든지, 사람 인지, 비디오로 활용한 이제 디텍션 같은 결과를 보실 때에는 그것들이 비디오로 연속해서 보이기 때문에, 한번 디텍션이 실패한다고 해도 그 다음 이미지에서, 그 다음 프레임에서 또다시 인지가 성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속적으로 인지가 잘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연속적인 인지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한 번 인지가 실패하게 되면은 그 다음 인지를 연속해서 이제 이어붙여서 어떤 고차원적인 시메트릭 인지를 수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한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한계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단순히 이제 AI 기법을 사람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이미지 수정, 혹은 어떤 물체 디텍션, 혹은 데이터 아날리시스 등이 되겠죠. 이러한 인지 결과를 사람이 보고 뭔가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순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수정을 하여서 사람이 이제 그 결과물을 조금 더 가공하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로보틱스에서 가장 큰 챌린지 중에 하나가, 로봇이 직접 판단해서 그 어떤 특정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런 점이 기존의 AI 컴퓨터 비전 기법과는 굉장히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인지가 한 번 정도 실패할 수는 있으나, 그 실패한 인지 결과가
이와 같이 실제 환경에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게 로보틱스의 필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속적인 관측 결과를 최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최적화라 함은 단순히 이제 그냥 지오메트릭 그 기하학적 최적화를 넘어서서 확률적으로 인지한 결과를 확률적인 포뮬레이션, 생성 모델 등등을 활용해서 확률적으로 혹은 이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인지 불확실성도 고려해서 이제 최적화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로봇 퍼셉션 기법에서는 원래는 저희는 이제 고차원적인 인지를 그렇게까지 필요로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불과 뭐 2, 30년 전만 해도 로봇의 위치 추정이면은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였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비디오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로봇이 고차원적인 인지를 수행해야 하고 로봇이 고차원적인 태스크를 수행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고차원적인 소통을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지도 고차원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포즈 최적화, 위치 최적화는 지금까지 잘 수행을 하였는데 그러면은 시멘틱 언더스탠딩 단적 예로 들면은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슬램에 대해서는 오브젝트 물체 관측에 대한 최적화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큰 한계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계로 작용하게 됐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딥러닝 분야에서의 어떤 인지 결과는 저희가 이제 소위 그렇게 부르죠. 블랙박스이지 않느냐. 물론 이러한 표현이 사실 100%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블랙박스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뉴럴 네트워크가 이해한 방식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션이,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한번 써볼까요? 네. 뉴럴 네트워크가 인지한 어떤 결과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난해한 확률 분포를 따르지 않느냐, 핸들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단순히 인지한 결과, 아웃풋만을 보고는 뭐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루기가 힘들다. 논리니어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다루기 힘들다. 이러한 점이 발목을 잡아서 로보틱스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연속적인 인지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것을 뛰어넘어서 VAE, Variation Autoencoder라든지 GAN,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네리티브 애드버서리 모델, 네트워크, 이러한 이제 생성 모델,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 생성 혹은 뭐 AI가 생성해주는 이미지 등등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모델인데 사실은 확률 모델을 근사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이제 블랙박스 형태로 접근이 좀 힘들었던 이러한 인지 결과를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확률 분포로 근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가 2014년도부터 시작되면서 이것이 이제 로보틱스에도 굉장히 응용이 많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 분포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점점 시도되어서 지금은 어떤 형태까지 할 수 있게 되었냐면 이미지를 통해서 기존에는 뉴럴 네트워크 혹은 딥러닝 기법을 통해서 컴퓨터 비전 기법을 통해서 시메틱 언더스탠딩을 단순히 추론하였다. 여기서 이게 아웃풋이다. 여기서 끝마쳤다면은 이에 더해서 이 인지에 대한 불확실도, uncertainty.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은 멀리 있는 경우에 멀리 보이는 어떤 뷰에 대해서는 어떤 인지가 굉장히 불확실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는 곳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인지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불확실도, 인지에 대한 불확실도를 확률 모델링을 통해서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러한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보틱스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이유는 로보틱스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보틱스는 물리적인 환경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 결과에 대한 언설턴티를 생각하는 것이, 불확실도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근에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냐면 이러한 확률 분포 모델, uncertainty, 불확실도를 고려한 확률 모델을 로봇에게 반드시 절실히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이죠. 리얼타임으로 인지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에다가 이제 옮겨서 위에다가 얹어서 더하여서 통합해서 시스템을 제안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컴퓨터 비전 기법을 응용해서 인지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한다. 아, 물체 인지가 되니까 물체 인지를 로봇에게도 넣으면 되겠구나. 이 단계가 아니라 로봇에게 이제 필요한 실시간 수행성에다가 더해서 로봇이 이제 안고 있는 하나의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 그 환경에서 연속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인지도 연속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과 그다음에 인지 통합을 할 때 혹은 단일 인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지에 대한 uncertainty, 그 인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문제들을 최근에 등장했던 몇 개 이제 어, 고무적인 어떤 기술들, 뭐 생성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풀고 있는 단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이러한 연구가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예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의 고차원적인 인지를 위해서 로봇을 위한 고차원적인 인지를 위해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컴퓨터 비전 분야의 어떤 이제 고차원적인 인지를 어떻게 끌어서 쓸 것이냐, 단순히 끌어서 쓸 때 무엇이 부족하냐,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점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슈는 이제 로봇에게 필요한 사실 로봇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적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의 적응 문제라고 한다면은 사실 고차원적인 인지를 그러면은 수행할 수 있으면 그러면 사람과의 고차원적인 소통도 수행할 수 있고 고차원적인 태스크도 수행할 수 있고 그러면 다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봇이 또 컴퓨터 비전 AI와 이제 극명히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로봇은 어떤 특정 환경에 투입되어서 그 환경을 위한 어떤 인지를 수행하고 그 환경을 위한 뭐 환경에 존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환경을 위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한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범용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컴퓨터 비전과는 또 극명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에게는 또 다시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큰 이슈가 또 존재하는데요. 진정으로 고차원적인 인지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적응, 그리고 플랫폼, 로봇 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플랫폼에 대한 적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보시는 것처럼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비전 기법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수준의 실시간 인지, 굉장히 이제 나이스한 수준의 고차원적인 인지가 수행된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 운용되는 환경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비전 혹은 딥러닝 분야에서 쓰는 것처럼 굉장히 정형화된 형태의 이미지나 비디오 등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복잡한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뭐 그 태스크의 실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로봇이 실제로 고차원적인 인지를 수행을 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로봇은 이제 운용되는 환경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드라이빙 인바이러먼트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도시나 도로 환경 혹은 날씨 등등에 따라서도 로봇이 하나의 같은 모델이라 해도 다른 데서 운영되면은 거기에 적합한 인지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학습을 하면 되지 않느냐. 데이터를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학습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말도 사실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 로봇은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문제가 되겠죠.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예를 들면 모델의 크기, 뭐 컴퓨테이셔널 파워 혹은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량 등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같은 주행 환경, 같은 실내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환경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범용적인 AI 측면에서 봐도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모델을 그 라지 스케일 모델을 적용한다 해도 이 환경들을 모두 커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일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네, 2020년도에 사실상 이제 4세대 자율주행이 좀 개발이 실패다 이렇게 말했죠. 왜? 그 이유가 뭐냐? 캘리포니아 산호세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무리 주행을 해서 테스트를 해도 다른 도시에서 적용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 혹은 뭐 이제 드라이빙 인바이러먼트를 모두 다 가능한 모든 드라이빙 인바이러먼트를 모두 다 커버하는 데이터를 학습하기가 힘들구나. 뭐 이걸 간접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증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 아무리 저희가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학습을 제대로 해도 과연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내가 어제 산 혹은 뭐 선물 받은 곰인형을 제대로 인지를 할 수가 있을까? 혹은 곰인형이 앉아 있는 의자를 인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러한 인지가 충분히 되어야 나중에 로봇이 진정으로 상용화가 되어서 집집마다 로봇이 한 대씩 있을 때 로봇에게 진정한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가령 뭐 로봇에게 어떤 고차원적인 지시를 내릴 때 뭐 어느 방에 있는 내 어떤 물건을 좀 가져와 줘. 그 물건에 대한 인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내 개인의 어떤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물건을 이제 로봇이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학습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제대로 인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법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뭐 제로샷이라든지 퓨전 러닝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저 또한 이제 이런 기법들을 로보틱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수행해 보았는데 연구해 본 후에 결론이 실제 환경에서 활용되는 로봇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굉장히 이제 강인하게 작동을 돼야 되겠죠. 이런 로봇에게 그 활용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한 해결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이 이제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한 해결 방향을 생각해 보기 전에 로봇 플랫폼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로봇 플랫폼에 대한 적응은 어떠한 이슈가 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적응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 진정으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다. 로봇이 내가 어떤 로봇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 로봇이 어느 집이든 어느 환경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도시든 전 세계에 팔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 적응 문제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플랫폼에 대한 적응은 무엇이냐? 플랫폼에 대한 적응은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UGV와 UAV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UGV와 UAV는 같은 환경을 관측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관측 포인트에서 그 관측 데이터를 얻게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UGV와 UAV가 보는 시점은 같은 도로, 같은 드라이빙 인바이러먼트 해도 굉장히 상이하게 보이게 되겠죠. 이것은 단순히 시점의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같은 UGV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웨이모라든지 뭐 삼성 자동차 혹은 뭐 다양한 현대차 뭐 이런 다양한 자율주행 자동차 플랫폼을 가져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라는 UGV라는 공통점 이외에는 센서에 대한 공통점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사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차종마다 혹은 같은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뭐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그 센서의 위치라든지 센서의 종류가 굉장히 다르게 되기 때문이죠.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이유가 회사의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아무리 학습 데이터를 주행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아무리 모았다고 해도 그 자동차의 플랫폼이 바뀌거나 자동차의 센서 위치가 달라지거나 하면은 이거 어떡하지? 다시 인지를 위한 학습 데이터를 다시 다 모아야 하나? 새로 바뀐 센서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또 다시 모아서 또 다시 학습을 해야 하나?
이러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인지 적응에 대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환경에 대한 인지 적응이 있고, 두 번째는 플랫폼에 대한 인지 적응이 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로봇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실시간 수행성,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 실제로 동작해야 한다는 특징,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제시가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 로봇의 이제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아이러니하게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로봇은 단순히 기존의 이제 AI 기법, 컴퓨터 비전 기법과 다르게 모빌리티가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환경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환경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물체의 인지를 위해서 어떤 환경을 이제 관측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물체 인지가 잘 안 된다. 이 물체의 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의 전통적인 슬램 기법을 이용해서 슬램 기법 그리고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그 환경을 직접 관측하여서 인지가 불확실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르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뭔가 미지의 물체들이 언노운이라고 표시되는 물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관측하게 된다면은 로봇은 이 주위를 돌면서 전통적인 지오메트릭 슬램을 수행하여서 3차원 3D 포인트 클라우드, 3D 형태 등을 이제 세그멘테이션 등을 사용해서 획득한 다음에 이를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가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하면은 모르는 환경에 대해서도 어떤 물체 인지가 부족하다. 이 물체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뭐 휴먼 로봇 인터랙션 등을 통해서 뭔가 알게 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환경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하여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서도 또 다른 한계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보틱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진득하게 어떤 물체를 풀로 스캔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시간도 없고요. 그러한 컴퓨테이셔널 파워도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법의 지오메트릭 슬램을 수행하게 된다면 어떤 환경을 관측을 하였을 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스파르스한 형태, 굉장히 듬성듬성한 형태의 점군으로 관측을 하게 됩니다. 혹은 관측하지 못한 지점에 대해서는 뭐 보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없다,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뷰포인트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도 그 학습이 과연 이제 유효할까? 이렇게 완성한 3D 인지 결과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생성해내서 학습을 해도 이게 과연 인지를 제대로 나 할까? 이러한 의구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최근에 2022년도에 발표된 어떤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연구가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각광받았던 연구 중에 하나가 널프입니다. 뉴럴 필드라고 불리는데 뉴럴 필드의 기존 목적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3D 환경이 있을 때 뭐 이제 디지털 트윈 등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3차원 환경이 있을 때 이것을 유한계의 이미지를 캡처를 한 다음에 네, 이것을 널프 뉴럴 레디언스 필드 기법으로 학습을 하면은 우리가 관측하지 않았던 시점에 대한 이미지도 생성해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기법의 어떤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미지는 한 10장 내외, 뭐 물론 실제 실험에는 초기 논문에 100장을 썼지만 10장 내외로 이미지를 찍어도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와 같이 보지 않았던 뷰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생성해낼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로보틱스에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지오메트릭 슬램에서는 단순히 이제 지오메트릭 슬램 포인트 클라우드 정합을 활용한 슬램을 수행하면은 굉장히 스파르스한 형태, 굉장히 듬성듬성한 형태의 3D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로봇 환경 적응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수집에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그러나 뉴럴 필드를 활용한 어떤 그 3차원 그 공간 리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덴스한, 굉장히 밀한 이러한 형태의 어떤 3차원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모르는 물체, 인지가 좀 힘들었던 물체에 대한 어떤 인지 데이터도 생성해낼 수가 있구나. 혹은 2단계에서도 어떤 인지를 좀 수행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뉴럴 필드, 굉장히 덴스한 뉴럴 필드를 활용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적응 혹은 플랫폼 적응에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 패스 플래닝에도 활용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패스 플래닝을 위한 어떤 디지털 트윈 3D 환경도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레디언스 필드기 뉴럴 필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이 작게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에 대한 인지 통합에도 활용될 수가 있다.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진행한 연구 중에 하나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뉴럴 필드를 활용한 어떤 이제 굉장히 덴스한 형태의 3D 리컨스트럭션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분야 중 하나가 또 머니플레이션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환경 인지에 대한 적응을 위한 굉장히 이제 다른 뷰 포인트의 학습 데이터 이것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이제 뉴럴 필드는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3차원의 어떤 굉장히 덴스한 밀도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3차원 공간에서 어느 부분에 물체가 리지드 바디가 놓여 있느냐 굉장히 이제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표현보다. 따라서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뉴럴 필드를 형성해서 이 필드 내에서 그래스 이제 잡을 수 있는 포인트, 머니플레이터, 로봇 머니플레이터가 잡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추정하려고 하는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수행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뉴럴 필드를 활용한 어떤 디지털 트윈이나 어떤 이제 3D 덴스 3D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한 후에 이것을 활용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보면서 실제 환경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좀 더 높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시뮬레이션 단순히 이제 컴퓨터로 만든 시뮬레이션 환경이 아니라 실제 환경을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곳에서 좀 더 좀 더 프랙티컬한 이제 실제 수행, 실제 연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어떤 동작의 수행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로봇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응을 하면 좋느냐, 플랫폼이 다른 로봇에 대해서 다른 플랫폼의 로봇에 대해서도 학습 데이터를 전송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일단은 로봇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제 능력이죠. 모빌리티를 활용한 지오메트릭 슬램, 전통적인 슬램을 수행하여서 물론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슬램은 아니겠죠. 뉴럴 필드라든지 굉장히 이제 다른 형태의 슬램을 수행하여서 3차원 디지털 트윈들을 복사해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물체 부분을 리지드 바디를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 확률 분포에 대한 고려를 해서 불확실성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넘어가고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로봇의 모빌리티, 로코모션을 위한 어떤 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로봇의 고유 특성인 어떤 모빌리티, 그리고 딥러닝, 슬램 이런 것들을 통합을 충분히 활용해서 로봇이 인지 적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강인한 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차원적인 어떤 태스크 수행, 고차원적인 인터랙션을 위한 인지는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로봇의 모빌리티 및 로코모션 역시 궁극적으로는 로봇의 인지와 결국은 또 통합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로봇의 내비게이션 및 익스플로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로봇의 하드웨어와 이를 위한 패스 플래닝 혹은 로코모션을 위한 제어는 모빌리티가 기반이 되는 로봇에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레그드 로봇의 인도어 그리고 아웃도어 뭐 아니면 인더 와일드에서의 범용적인 동작을 위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도 굉장히 유연한 동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높은 자유도를 지닌 어떤 이런 로봇을 좀 효율적으로 제어하기는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다시피 강학습을 통해서 그 알파고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강학습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었다.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강학습은 기본적으로 이제 똑같습니다. 그 AI 기존의 딥러닝 AI 기법과 같이 통계학에 근거한 논리니어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수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죠. 따라서 기존의 강학습 기반의 이런 로코모션 컨트롤은 수천 대의 로봇을 시뮬레이션 환경에다가 놓고 동작하게 됩니다. 네. 네, 이러한 강학습 기반의 로코모션 학습에 있어서 로봇이 그러면 주변 환경을 관찰해 가면서 자신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사실은 이제 이제서야 조금씩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겨우 이 연구들이 겨우 작년에 수행된 연구입니다. 버클리, UC 버클리 그리고 CMU의 연합 연구에서 로봇의 이런 보시는 것과 같은 에고센트릭 뎁스 이미지를 강학습 네트워크에 인풋으로 집어넣어줘서 로봇이 자기의 전방을 주시한 후에 로코모션 컨트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봇은 모빌리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연속적으로 환경을 관측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슬램을 바탕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 로봇이 걸어왔던 환경에 대한 3차원 지도를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은 단순히 이제 단일 프레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고센트릭 뎁스 그냥 자신 전방의 뎁스 이미지가 아니라 로봇이 현재 딛고 있는 땅과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로봇이 현재 보고 있지 않은 뒤쪽 공간을 포함한 더욱 넓은 영역의 3차원 관측 정보를 어쩌면 로코모션 플래닝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혹여나 로봇이 뒷걸음질을 치고 싶거나 혹은 뭐 옆으로 움직이거나 앞을 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뒷걸음질 치거나 옆을 보거나 다양한 모션 컨트롤을 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분야는 슬프게도 전혀 연구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중 큰 하나의 이유가 우선 로코모션과 슬램을 동시에 연구하기 굉장히 까다롭고요. 굉장히 큰 국의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힘들고 또 하나로는 슬램으로 얻은 보시는 것과 같은 슬램으로 얻은 3차원 지도를 뉴럴 네트워크에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이슈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차원 뭐 전통적인 형태에서의 지오메트릭 특징을 나타내는 3차원 지도 혹은 이제 고차원적인 지도를 로코모션을 활용하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이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지도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개의 3천 포인트 혹은 박셀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어떤 식으로 압축해서 네트워크에 전달해야 하느냐 이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보셨다시피 3차원 형태의 이런 지오메트릭 지도는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되면 굉장히 이제 스팔스하다, 정보가 굉장히 듬성듬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큰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뉴럴필드 기반의 슬램으로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현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뉴럴필드에서의 3차원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뉴럴 네트워크 하나는 해봐야 몇 개의 레이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네트워크를 표현하고 있는 파라미터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지도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 몇십만 개의 포인트로 이루어진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지도가 몇 개의 파라미터로 표현되는 네트워크 하나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파라미터 자체를 그 reinforcement learning, 로코모션 플래닝에 활용되는 인풋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널프 기반 슬램으로 얻은 3차원 지도에 더해서 학습 기반의 슬램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인지 불확실도, 그러니까 이제 뉴럴 필드뿐만 아니라 언설턴티 필드 또한 함께 추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로봇이 직접 관측하지 않은 지점, 관측이 불확실한 포인트, 내가 옆에는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옆으로는 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의 플래닝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보다 강인한 로코모션 플래닝 혹은 로봇의 패스 플래닝 동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뭐 더 내용은 많지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로봇의 인지, 로봇의 행동, 다양한 이제 고차원적인 행동 그리고 로코모션을 위한 인지에 대한 세미나를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약 50분 정도, 네, 네, 열정적으로 네, 관리해 주셔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지금부터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제 그 질문을 Q&A 통해서 저희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 발표하시는 중간에 이제 네.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 아, 네. 순차적으로 하나씩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제가 채팅창에도 그 올려주신 네, 그 내용들을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 최영기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까요, 교수님? 네, 아니면 아닙니다. 보시고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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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시고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비전 랭귀지 맵스 포 내비게이션 연구를 보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언어가, 어, 네, 잠시만요. 컴퓨터 비전 문제를 푸는데 왜 꼭 굳이 언어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가? 언어 모델을 사용해도 뭔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정도가 아니냐? 성능이 더 높아지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한 바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 예로 들면은 지오메트릭 슬램, 기존의 전통적인 슬램보다 당연히 시멘틱 슬램, 그러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인지를 가미한 슬램이 위치 추정 측면에서는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물체라든지 어떤 물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슬램을 사용해가지고 하면은 물체를 같이 가미해서 위치 추정도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라이다 포인트를 사용한 라이다를 이용해서 얻은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위치 추정 그리고 지도 정합을 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차원적인 슬램을 왜 수행을 하느냐?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 비전 인지에서 도대체 언어 모델을 왜 사용하느냐? 성능이 더 떨어지는데 고차원적인 인지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단순히 이제 그 이미지 인지를 넘어서서 이미지를 인지를 해서 이제 AI가 이미지를 인지한 후에 이것을 AI가 가공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아웃풋을 내는 그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로보틱스라든지 혹은 AI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앞서서 다른 회사들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이 사실은 휴먼 로봇 인터랙션을 이제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어,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어떤 환경도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들을 학습한다. 그렇게 하려는 수단 중에 가장 좋은 수단이 언어 모델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언어이고 생각도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어떤 고차원적인 인지를 로봇에게도 혹은 AI에게도 프로젝션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전 인지 또한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오버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휴먼 로봇 인터랙션, 휴먼 AI 인터랙션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 슬라이드에 나온 네, 이크라 논문이 무엇이냐? 잠시만요. 네. 이거는 제가 쓴 논문이어서 아마 저를 검색해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2번 슬라이드에 나온 논문도 궁금하다고 아, 이렇게 네, 네, 이어서 그러시군요. 네,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 논문들도 대부분 제가 쓴 논문이기 때문에 아마 또 저를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해주신 이제 이상욱 님께서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계속해서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댑테이션이 좋은 개념이긴 하나 범용성을 달성했다기보다 문제나 환경에 대한 특화와 유사하게 활용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적용의 문제를 낳았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범용적인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어댑테이션, 어떤 환경에 대한 어댑테이션이 좋은 개념이고, 좋은 개념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어댑테이션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 결국은 이제 또 다른 잠깐 질문이 자꾸 넘어가는데 네. 어떤 문제나 환경에 대한 특화와 유사하게 그냥 활용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챗 GPT나 뭐 이런 것과 같이 거대 모델을 사용한 대용량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거대 모델을 활용하고 나서야 범용성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범용적인 로봇이 등장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인간을 생각했을 때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물론 많은 학습을 하여서 우리가 성인으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조차도 새로운 나라 혹은 새로운 환경 혹은 이직을 통한 뭐 새로운 뭐 회사 혹은 뭐 같은 회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부서로 가면은 적응하는 어떤 이제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죠. 뭐 어떤 아무리 많은 것을 해와도 경험이 쌓여왔다 하더라도 물론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태스크를 면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적응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개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어디다가 던져놔도 바로 어떤 태스크들을 모두 범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는 언어 모델과는 달리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어 모델은 그나마 환경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로 되어 있죠. 그러나 로봇이 활동하려고 하는 환경 자체는 사실상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센서 종류를 예를 들어서 뭐 온도 카메라를 장착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보이는 환경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3차원 환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미하게 보느냐, 소하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제 그 디멘전이 굉장히 무한대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하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사실은 연구 방향을 생각 중이냐면은 메타러닝 그러니까 이제 범용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학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메타러닝을 통해서 범용성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통해서 그 이 모델을 가지고 특정 환경에서 좀 더 적응을 해서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는 모델까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예로 접근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구글에서 하고 있는 유제로 프로젝트죠. 지금 이제 알파고에서 넘어가서 알파고 제로, 그 다음에 알파 제로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알파 제로라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은 무엇이든 학습할 수 있다. 학습이 필요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미리 학습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태스크, 뭐 게임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게임, 뭐 체스라든지 바둑, 장기 모든 것에 대해서 했으니까요. 다양한 게임에 대한 어떤 적응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사실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소적인 환경에 대한 적응은 계속해서 시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네, 네,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영국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플랫폼 어댑테이션 부분에서 환경을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시킨다. 그러나 이제 실시간 인지하면서 학습을 하려면은 필요한 하드웨어 스펙이 상당히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을 주셨네요. 네, 사실 로보틱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하드웨어의 경량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이제 어, 큰 문제 중에 하나라 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하드웨어가 발달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느냐. 이 문제는 사실 클라우드 AI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주 연구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로 학습 데이터를 올려서 온라인 러닝 분야도 지금 굉장히 크게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러닝으로 좀 이것을 서버에서 처리해서 좀 이렇게 다시 뿌려줄 수 없을까? 뭐 이런 연구도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단일 로봇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것 말고 통신
기대어서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형태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뉴럴필드 얘기를 드렸는데 뉴럴필드에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를 모두 다 저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저장하고 지도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 하나만으로 3D 환경을 모두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당연히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느냐, 경량화를 하기 위한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정확도를 포기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도 뉴럴 필드에 대한 실시간 수행 학습, 뭐 그 정도는 되는 수준이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드웨어 스펙도 뒷받침돼 주지 않을까. 현재도 조금 가능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도 말씀드릴게요. 네, 실외 자율주행을 할 때 3D 슬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험지 상황에서 내비게이션을 하려면 3D 패스 플래닝을 해야 하느냐, 혹은 2D로 프로젝션을 한 뒤에 내비게이션을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주셨네요. 네네. 네, 저 혹시 여기 네, 최인구님께서 바로 네. 밑에 다시 질문을 수정하셔가지고 최종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네네, 아래쪽 네. 거를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3D 맵을 활용해서 3D 패스 플래닝을 해야 하느냐, 혹은 3D 맵을 프로젝션해서 2D 맵으로 해야 하느냐. 네, 이것에 대한 연구가 작년에 진행이 좀 되었는데, 인도에서 수행한 지금 실외를 말씀해 주셨지만 실내에서 패스 플래닝을 수행할 때는 2D 프로젝션 해서 사용을 합니다. 3D 슬램을 해서 그 3D 맵을 사용하지 않고 2D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용량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컴퓨테이션 파워가 굉장히 적게 들고 빠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레그드 로봇에 대한 어떤 험지 상황에서의 이제 레그드 로봇 로코모션 플래닝, 혹은 더 나아가서 패스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3D 맵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논문 제가 이제 발표했던 것 자료 중에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이제 패스 플래닝을 하는 과정이 있었죠.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단순히 이제 2D 프로젝션 해서는 사실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국소적이라도 3D로 이제 패스 플래닝을 한다, 혹은 로코모션 플래닝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골 포인트까지는 러프하게는 2D 프로젝션을 해서 패스 플래닝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디테일한 모션 플래닝을 할 때에는 국소적으로라도 이제 3D 맵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말씀드릴게요. 네, 슬램에서 사용하는 센서도 다양하고 슬램을 통해서 씬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딥러닝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넘기기 어렵다. 그러나 널프를 보다 보니까 통합할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생각을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플랫폼 적응에 대해서 플랫폼 적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카메라 센서, 라이다 센서, 혹은 뭐 카메라 뭐든 상관없습니다. 뎁스 카메라라든지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한 뭐 RGBD 센서라든지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플랫폼 적응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럴 필드로 활용할 수 있다. 뉴럴 필드로 활용해서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카메라, 센서라는 것 자체는 매개가 무엇이든지 간에 카메라 센서로 들어오는 이제 3차원 공간의 어떤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플렉션, 반사해서 들어오는 어떤 3차원 공간에 대한 센싱 정보, 이게 되겠죠. 뭐 레이저를 쏴서 반사해서 들어오든, 뭐 빛을 쏴서 반사해서 들어와서 카메라로 인지를 하든,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소나 센서, 초음파를 쏴서 돌아오든 간에 3차원에서 리플렉션 돼서 들어오는 것을 한 지점에 모아서 인지한 것이 3D 센서이기 때문에 3D 센서이거든요. 이것을 제네럴하게 모델링을 하면은 그냥 3D 환경에 대한 이제 덴스한 어떤 이제 레코니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이 되는 이러한 어떤 이제 센서의 이제 모델링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럴 필드를 활용해서
이걸 덴스 맵으로 변환할 수 있으면은 무슨 그 형태의 센서를 쓰든지 간에, 혹은 센서 위치가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같은 형태의 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에서 이제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네, 첫 번째 질문은 널프를 사용할 경우에 밀도 있는 지도를 만드는 시간 동안 로봇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지 않느냐, 실시간으로 로봇이 행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것 또한 말씀 주신 것처럼 로봇이 굉장히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인지 태스크를 수행할 때 내가 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실은 이게 논문이 언제 나왔지? 2014년도에 나온 로암, 라이더 오도메트리 앤 매핑이라는 저 라이다 센서 기반의 매핑, 라이다 센서 매핑에 대한 아주 시초의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도 패러럴하게 동작을 합니다. 스캔하는 프레임워크는 10Hz로 돌아가고요. 뒤에서 1Hz로 지도를 만드는 프레임워크가 패러럴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ORB 슬램이라고 그 비주얼 오도메트리 기법에서 어떤 또 이제 유명한 기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비주얼 슬램입니다. 카메라를 활용한 슬램인데, 이 슬램에서도 코딩을 패러럴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D 스캔,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 번들 어저스먼트라고 BA를 수행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매핑하는 과정, 글로벌 맵을 매핑하는 과정, 이것을 패러럴하게 돌아가게 동작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밀도 있는 지도를 만드는 것은 뭐 예를 들면 1Hz로 뒤에서 돌아가고요. 그리고 다른 패러럴 프로세싱을 통해서 로봇이 어떤 그 만들어져 있는 지도를 활용해서 이제 그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그것도 한 10Hz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패러럴하게 돌아가게 설계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테슬라의 경우에도 자율주행을 위한 범용 개발이 힘들다. 그러나 이제 환경의 무궁무진함, 이런 것들을 힘들다고 하셨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AIG 모델이 개발되었다고 했을 때 이를 축소해서 탑재하는 문제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엣지 탑재가 가능하냐, 범용적인 것에 대한 엣지 탑재가 가능하냐고 말씀을 하셨네요. 사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앞서서 질문드렸던 다른 분 질문과 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범용적인 AIG를 만약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개발했다 해도 이것을 로봇에 탑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드론에 대한 경우에는 라이다 센서 하나 탑재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엣지 컴퓨팅 리소스가 굉장히 부족하다.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그래서 하나 대안으로 말씀드린 게 클라우드 로봇 같은 것을 활용해서 센터에서 인지를 위한 계산을 해서 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혹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어떤 범용적인 이제 어떤 인지 적응, 환경 적응, 이런 알고리즘 탑재가 되어서 그 환경에 대한 스페시픽한 어떤 이제 인지 지능을 획득을 하게 되는 게 궁극적으로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네, 아까 이어지는 질문이다고 말씀하셨는데, 3D 슬램을 통해 획득한 3D 맵을 2D로 프로젝션 할 때, 네, 트래버서빌리티를 고려해서 옵세클만 프로젝션 해야 될 것 같다. 이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해서 원하는 옵세클만 프로젝션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벨로시티 옵세클, VO라든지 콜리전 어보이던스 같은 것, CA이죠. CA 등을 수행할 때 그 트래버스빌리티를 고려할 때는 사실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제 어느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제 오큐펀시 그리드만을 생각을 하면은 그 부분을 다 피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하는 환경에 대해서 부딪히지만 않으면 된다. 이것이 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것이 의자인지 책상인지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패스 플래닝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단순히 이제 그 오큐펀시 그리드를 프로젝션해서
플래닝을 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수행된 논문에서는 수행된 연구에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도 수행을 해서 골 포인트를 찾을 때 그 정보를 사용한다. 이 연구까지는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제 이런 큰 세미나에 이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사실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에서도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연구를 진행해 주시고 계시지만은 로봇 인지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이제 휴먼 로봇 인터랙션에 대한 주제였는데 고차원적인 행동, 고차원적인 로코모션을 위해서는 우리 로보틱스에 대한 인지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두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한 융합이잖아요. 이를 넘어서서 사실은 메카닉에 대한 분야도, 그러니까 제어, 실제 순수 제어, 그 기기적인 문제에 대한 분야도 사실은 언급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언급드리진 못했습니다. 언급을 만약에 했다면은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합이 진짜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로보틱스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발전, 실제 우리가 꿈꿔왔던 로보틱스가 얻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세미나라든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야들이 협력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